어, 다음은 ESG 경제의 김광기 사장님께서 잠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PPT가 준비되어 있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ESG 경제라고 ESG 전문 미디어를 창업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2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 세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ESG 뉴스를 모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ESG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제가 좀 오늘 나왔던 내용들 정리도 할 겸 또 오늘 환경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원래 좀 거버넌스 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30년 동안 기자 생활했었고요. 경제연구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ESG 경제 좀 창업을 했고요. 기업에서 사회이사로 ESG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책 자문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는 가버넌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 말씀 나왔던 거지만 제가 다시 정리하면은 이 환경은 지금 이제 환경보다 좀 자연이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다양성 같은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번 오늘 주제가 적절하게 그 인간의 존엄성이었는데요. 사회는 지금 이제 인간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로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이 두 주제하고 가버넌스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냐 지금 요게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환경과 자연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 갖다가 우리 개인,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기업이라는 주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와 관련된 어떤 전략, 목표, 지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구를 포함한 인류 생존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다. 그런 것이고 최근에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것이 이제 법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그런 실천을 넘어서 법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로만 봐도 이건 거스러울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구성 요소들은 우리가 지금 다 설명을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DEI라고요.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의 그 조직 문화로 내재화하지 않으면은 ESG를 실행하기 힘들다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ESG라는 측면에서 봤는데 그럼 CSR하고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제가 본 요소들을 봤을 때 이 내용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ESG는 투자와 평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CSR이라는 것이 지금 통합돼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환경 문제 오늘 제일 많이 나왔는데 현재 뭐 1.5도로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억제 목표를 갖고 협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재 1.11도까지 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눈앞의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그 NDC라고 했고 2030년까지 2050 탄소 중립을 향해서 불과 이제 7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지금 이제 실행 목표들을 갖다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넷제로까지 향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40에서 50% 정도를 지금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불과 7년 안에 이걸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4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작년에도 3%가 늘어났거든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코로나 때 잠깐 3% 줄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7년 안에 이걸 하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2030년까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갔을 때 상당히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책임 공방 그리고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때부터 좀 바빠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 이런 논의가 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인간들이 뭐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는 원래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을 때가 있고요. 훨씬 차가웠을 때가 있고 반복되는데 인간이 지구를 살린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생각인 거고 그냥 스스로가 이걸 갖다 억제하지 못하면 그냥 인간만 사라질 뿐이다. 상당 뭐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때문에 엉뚱하게 더 많은 생명들이 같이 멸종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사회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젊은 세대의 좌절인데요. 이 저출산 문제하고도 지금 관련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 세대가 우리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자원을 지금 너무 고갈시키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 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다음 세대에 쓸 자원을 현 세대가 망가뜨리지 말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아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느냐 그러면 한 30년 정도를 얘기하는 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2050년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ESG와 관련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이 어떤 세계사적인 재전환과 지금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신냉전이라고 중국, 러시아 그쪽하고 그 미국, 유럽, 일본 쪽에 지금 그 진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지금 ESG가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좋은 카드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도 ESG는 쉽게 소멸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화의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공급망 실사법이 유럽부터 지금 법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ESG 공시가 이제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25년부터 불과 2년 후부터는 이 공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순환경제, 그리고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기업들한테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월에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세에 대해서 가장 걱정스럽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40%가 나왔고, 공시 문제, 순환경제, 탄소 국경세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것이 다 지금 법제화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실사법, 이것은 뭐 오늘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그 대기업들이 협력사와 관련된 환경 인권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전부 똑같이 같이 책임을 지라는 그 의무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환경 파괴라든지 작업의 위험, 산업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위주화시키지 말고, 위주화시키더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같이 책임져라,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시 의무화가 25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크게 봐서 두 갈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국식 방식하고 유럽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쪽에 가까운 ISSB의 그 이론을 갖다 지금 국내에 도입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 투자와 평가 관점에서 미국식의 관점인데, 이것은 제가 정리하는 건 돈이 되는 ESG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겠다는 측면에서 리스크를 갖다 피해야 되겠다. 리스크를 피해서 위험한 쪽에 투자를 안 하면 당연히 돈을 벌겠죠. 오늘 많이 환경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런 새로운 기회가 엄청나게 지금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너네가 뭘 하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는 내용들이겠죠. 그렇죠? 이와 관련된 공식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외부의 그런 변화되는 환경이 너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특히 위험과 기회 요인이 뭔가를 갖다 알려달라. 그래서 이거 한쪽 방향의 그 단일 중대성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업의 책임성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유럽 쪽 기업 입장인 것 같은데요. CSR에서 진화를 해갖고 너희들이 받는 리스크뿐 아니라 너네가 외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좀 알려달라. 너네가 외부에 어떤 영향을 위해서 어떤 뭐 파괴를 시키고 있는 건지, 어떤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그래서 받는 영향뿐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영향까지 해서 이제 이중 중대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시 흐름도 이 두 가지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방식의 그 이중 중대성 방식으로 지금 공시를 하는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회계재단 중심으로 해서 ISSB에서는 이제 단일 중대성 중심으로 지금 그 공시 체계가 지금 가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ISSB 중심의 그 단일 중대성 그쪽에 지금 방향으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회계 기준을 산하에 ISSB를 출범시켜서 여기에서 지금 공시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연내에 확정이 됩니다. 연내에 확정이 돼서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회계 공시하고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사 업계에서는 상당히 지금 반기는 그런 입장이고요. 기존의 그 평가기관이라든지 법무법인 쪽 관점에서는 지금 회계법인 쪽에 너무 이제 업무가 집중이 된다는 쪽으로 좀 불만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회계 ISSB 공시체계는 사업보고서에 다 통합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기존의 재무제표의 사업보고서를
거의 2배를 늘려서 비재무제표도 사업보고서에다 같이 공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연례 사업보고서에 통합을 해갖고 그다음에 그 뭐 기존에 그 보고하는 그런 것들의 그 보고 주체를 동일하게 해갖고 협력사 내용까지 지금 같이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부담스럽다. 특히 스코프 3까지 같이 하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좀 유예 시간을 좀 갖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경제, 뭐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라서 제가 뭐 간단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공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평가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공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사적으로 참여를 해갖고 내재화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 가버넌스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룹 경영진이 이걸 실행하고 그다음에 계열사 공급망까지도 다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기업 내에 그 HR하고 좀 연계가 돼갖고 개인의 성과 평가까지도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개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개인 그 조직원들 한 명 한 명이 ESG와 관련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생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고 개인의 성과 KPI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관점에서는 데이터 관리 쪽으로 지금 이제 공시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KPI와 관련돼서 일상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전 협력사 계열사들이 데이터가 지금 통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정부 각 부처에 지금 보고되고 있는 ESG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공시하고 지금 이렇게 그 통일을 이뤄서 국가 단위의 ESG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돼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가버넌스가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직의 기업의 리더들이 확실한 확고한 ESG 철학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앞장서서 해야지 조직이 따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버넌스라는 게 우리가 뭐 지휘 통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어원이 제가 조사해봤더니 그리스어로 구베르 나오라 그래갖고 함께 노를 젓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나오죠 많이. 그래서 협동과 신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전 직원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공급망까지 포함해서 이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그 조직 내의 세대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ESG를 통해서 같이 동시에 해결돼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ESG 누가 진짜 잘하느냐, 뭐 평가기관, 뭐 저도 언론에 있지만은 뭐 평가 등급의 힙이 뭐 울고 웃고 그러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언론도 잘 모르고요. 그 안에 조직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CEO나 오너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ESG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협력업체 입장에서 자기들이 납품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납품하는 회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진짜 환경을 생각하고 경영을 하는지 다 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ESG를 하면서 사실상 ESG 갑질이라는 언어가 지금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과 관련해서 지금 공시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납품업체들한테 니들도 평가 받아오고 니들이 탄소 줄여야 되고 뭐 장비를 개선해야 되고 사람을 더 써야 되고 돈이 들잖아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뭐 여러 가지 환경 지표, 뭐 사회 지표 제시하면서 평가 등급 잘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뒤로는 이런 갑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도 보인다. 그래서 이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이런 모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강기 대표님이 우리가 그 환경 사회에 대한 얘기들은 참 많이 나오니까 이해도가 참 좋은데요. 특별히 거버넌스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이해가 좀 크게 된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지구를 살리자는 거는 오만이다. 인간 너만 잘하면 안 죽는다. 이 말씀 기억에 남습니다.